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베거 투자 공식,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시청자분들을 위한 텐텐베거 투자 공식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수익으로 가는 길, 수익률 1위 우리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환경에서 현재 주식을 가장 잘하는. 네, 주관적 견해는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힌트 계좌로 제가 공식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와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네. 6강을 달려갈 텐데 텐텐베거의 투자 공식입니다. 네, 텐베거의 한 번 더 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5,000포인트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기 위해서 텐베거가 원래 10루타 10배 가는 얘기인데 네. 우리는 한 100배를 목표를 높게 잡으면 절반은 달성한다는 게 그렇죠. 제 이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목표를 높게 한번 잡고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강부터 6강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네. 하나씩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1강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셔야지만 6강까지 한 번에 흘러갈 수 있는 건가요? 챕터마다 한 강마다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주식에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종목군들은 뭔지를 각각마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다음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돌려보신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빠짐없이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상로 대표가 강의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알찹니다. 무료입니다. 1551-3496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선물 드리는데 선물은 강의를 마친 후에 네.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첫 번째 이야기, HBM 메모리와 AI 칩 설계의 최전선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HBM 메모리와 그리고 AI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미래 주식을 얘기하면서 반도체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봐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미래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반도체를 보시면 왜 동그란 판이 있고 이걸 왜 반도체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젠슨 황이고요. 오른쪽은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중간에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웨이퍼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반도체 연결되느냐? 여기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예요. 요 네모 모양 하나하나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반도체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입견을 깨는 게 필요한 것이 반도체는 우리가 2D 화면이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것은 2D처럼 보여도 이거를 미세하게 올려내는 이제 적층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쌓아 올려서 3D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자, 이 웨이퍼는 바로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산합니다. 그냥 폴리실리콘을 쓰면 안 되죠. 어떤 폴리실리콘을 쓰냐 하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뭐냐? 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기업이 바로 OCI입니다. OCI 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반도체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바로 이 반도체의 핵심 기초 소재가 바로 웨이퍼고, 그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에 따른 부분이 바로 OCI와 OCI 홀딩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HBM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조금 확대해 놓은 건데 하나하나 보시면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제 기판이 깔리는 거예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판입니다. 기판. 그 밑에, 제일 밑에 기판이 한 개가 깔리고 그 기판 위에, 반도체 기판 위에 이제 인터포저라는 게 깔립니다. 사실 이런 인터포저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판과 이런 칩 위에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인터포저가 얇게 깔리고 그 위에 이제 칩을 얹혀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칩에 가려서 인터포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인터포저도 중요한 것이 이 인터포저는 이제 전류를 통하게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포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그 위에 쌓여 있는 이 적층되어 있는 이 HBM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수가 12단이에요. 12단을 쌓아 올렸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단 HB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8단도 있었고 12단도 있죠.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 이제 쌓아 올릴 때 이제 TSV 공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중간에 이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꼽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픽 카드가 꼽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를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빼보세요. 빼보시면 밑에 그래픽 카드가 있고 그래픽 카드 위에 얇은 또 기판이 한 개 붙어 있어요. 기판이. 그 기판 위에 우리가 인터포저가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GPU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작은 귀투머리에 이런 이제 HBM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HBM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래픽 카드에 조그만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BM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를 꾸며 놓은 건데요. 이런 전류를 통해 가지고 뚫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TSV라고 한다. 그건 또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HBM에 대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의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이 HBM. 그러면 HBM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HBM도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I를 구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뭐 블랙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런 블랙웰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HBM도 붙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많이 생산을 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AI 수요가 증가하면 GPU가 많이 팔리게 되고, GPU가 많이 팔리면 HBM도 많이 팔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BM을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CPU와 GPU에 대한 차이를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사실 1년 전에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조는 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GPU와 CPU에 대한 차이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이제 HBM의 짝꿍은 그래픽 카드, GPU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GPU와 CPU에 대한 차이는, 자, CPU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학교 논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런데 GPU는 일반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아놓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나게 똑똑한 IQ 160 이상의 한 명. 근데 GPU는 일반적인 IQ 100에 대한 사람들 100명.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연산 문제를 한 문제를 갖다 놓고 풀어라. 못 풉니다. 그죠? 못 풉니다. 그렇지만 CPU는 풀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CPU 네가 지금 현재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방 정리하고 세탁소 가서 옷 좀 갖다 줘. 5가지를 주문했어요. 그럼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GPU한테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방 정리하고 세탁소 갔다 와. 그 명령을 얘들은 한 명씩 따로따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처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GPU에 대한 장점은 뭐냐 하면 GPU는 그래픽카드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GPU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색깔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앞에 게임을 할 때 GPU를 많이 사용했던 것도 순간순간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빨강색 들어, 노란색 들어, 흰색 들어, 검정색 들어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GPU가 금방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젠슨왕이 생각을 했던 것이 GPU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AI에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AI에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GPU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니는 이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주식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 그 주식에 대해서 100명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주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었을 때 얘네들이 답도 이 100개에 대한 답을 한 번만에 나한테 종합적으로 해서 내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CPU는 한 가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추가적인 생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AI에 더 유리한, 사람의 대화 방식에 더 유리한 것은 바로 이 GPU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GPU가 현재는 AI에 대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GPU가 현재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 GPU는 100명에 대한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CPU는 한 명의 밥만 주면 되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한 램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그 이 CPU와 궁합이 맞는 것이 D램인 거예요. 그 D램 하나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건데, 자, 나는 우리가 GPU는 이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100명이 못 나눠 먹다 보니까 이것을 밥을 100개로 나누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PU와 GPU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밥을 만들고 있는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큰 도로,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밥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GPU에게 좀 더 빠르게 밥들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산이 빨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B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거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HBM과 DDR5, DDR4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DDR4나 DDR5는 우리가 흔히 범용 메모리, 일반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요즘은 대부분 다 세로로 꼽혀 있을 거예요. 세로로 하나 또는 두 개가 꼽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는 DDR4, 요즘 내가 컴퓨터를 바꿨다 하시면 DDR5가 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메모리가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메모리라고 하고, HBM은 우리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HBM에 대한 메모리 꼽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카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 그래픽카드 위에 가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BM과 DDR4, DDR5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AI 서버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HBM이 되는 거고, 고효율에 대한 GPU에도 이 HBM이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명에 대해서 밥그릇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 HBM을 통해서 빠르게 밥그릇을 갖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DDR4나 DDR5도 쓸모가 없네. 어차피 고성능에는 HBM만 쓰면 되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DDR4나 DDR5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은 이제 더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쪽이 일반적인 PC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도 이 DDR5가 DHBM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HBM이 더욱더 고부가치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DDR5가 조금 더 단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이 DDR5고요. 대신에 우리가 높은 대역폭, 높게 대역폭이 생겨져 있으니까 좀 더 연산에 대한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고, 대신에 또 전력도 한쪽으로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이 요것하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력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전력이다. 그리고 고성능 장비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고요. 쉽게 HBM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DDR5, DDR4는 이제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이 집들마다 이제 택지가 훨씬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사용하고 있다. 대신에 아파트는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HBM에 대한 구조와 원리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HBM이 앞으로도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HBM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공정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공정들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를 본다면, 우선은 이제 초정밀 적층 및 평탄화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SV, 실리콘 전극 공정 및 마이크로 범프 기술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마이크로 범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반도체 기판과 그 위에 칩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크로 범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정밀, 세정 및 검사 분야가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공부하실 때 이런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8대 공정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그다음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증착 공정, 식각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배선 공정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걸 다이렉트로 한 번만에 쫙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설계도를 그리고 또 깎아내고 증착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3D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반복 작업을 할 때마다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평탄화도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적층이라든지 평탄화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뚫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뚫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종이 같으면 송곳으로 박아버리면 되지만 반도체는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을 요구합니다. 사실 먼지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송곳으로 박을 수가 없다 보니 먼저 어디를 뚫을지를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걸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구멍을 뚫을 때를 표시를 한 곳을 이제 뚫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리콘 전극 공정, TSV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하홀을 뚫는다고 얘기해요. 그 뚫어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가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범프라는 것은 칩과
반도체 기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크로 펌프. 여러분들이 뭐 본딩 기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본더. 그 기업은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우리가 본더 장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공정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서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각 공정마다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세정 및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요. 그런 이제 세정 및 검사를 하는 공정들이 또다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HBM을 만드는 방법과 현재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 D램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공정이 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낸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낸드. 낸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D램을 만드는 방법과 HBM을 만드는 방법과는 별개의 방법이에요. 별개의 공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TSV 공정과 와이어 본딩 기술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이 TSV 공정이 들어오기 전에 썼던 방법이 바로 이 와이어 본딩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판이 있으면 PCB 기판이 있죠. 그럼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칩을 얹습니다. 반도체 한 칩, 2개, 3개, 4개 적층을 시켜놨어요. 대신에 여기에서 전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선으로 옆으로 이렇게 뗍니다. 한 층씩 옆으로 이렇게 선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층마다 이렇게 따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TSV 공정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우리가 구멍을 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판이 있으면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칩을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칩들을 얹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내부에서 뚫어버리죠. 내부에서 뚫고 그 위에 이제 이 구간을 통해 가지고 전류가 흘러내리는 거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은 뭐냐? 요게 솔더 볼이라고 납땜용 볼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 볼을 솔더 볼을 납품하는 기업은 또 덕선하이메탈 같은 기업들이 이런 볼을 또 납품하는 기업들이죠. 요 방법으로 요즘은 HBM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TSV 공정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을 통한 그림을 보셨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그림들이 나오느냐, 실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한 칩 적층 방법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쌓아 올렸죠. 적층, 쌓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쌓아 올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옆으로 이제 와이어 본딩이 옆으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대신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TSV로 연결한 칩 적층 방법인데, 자, 요거는 요렇게 이제 한 층 한 층 이렇게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층의 내부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대신 요 구멍을 어떻게 뚫는다? 포토 공정으로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구멍을 뚫는 것을 TSV 공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구멍을 뚫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평탄화를 또 시켜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불순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평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TSV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관련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한번 글씨가 좀 작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큰 글씨로 여러분들을 뽑아 놓을 테니까 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 강의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십시오. 자, 요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TSV 공정은 따로 떼서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공정들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전기적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HBM으로 특화시켜놓은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TSV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여 있는 칩들의 전기 신호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데 뚫는 것을 TSV 공정, 이 작업을 식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각 업체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개가 애처 장비라고 있습니다. 애처 장비. 그 또 한 가지가 포토 장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포토 장비는 국내에 납품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ASML 장비를 대부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내 기술도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은 이제 우리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대신에 이제 애처 장비 관련된 기업은 존재를 합니다. 그 장비가 뭐 테스 같은 기업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비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포토 공정으로 설계를 그린 작업 위에 거기에서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정밀하게 구멍을 뚫어내는 장비. 그래서 우리가 뚫는다 식각 장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보면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해외 업체고 대신에 YC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내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각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대신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SV 공정이라는 것을 HBM을 쌓아 올린 공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HBM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휘어져 있나 아니면 평평하게 수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칩이 조금 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칩을 쌓아 올렸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거나 조금이라도 수평이 맞지 않으면 불량이 나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량을 미연에 잡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율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고 우리가 여기 이 장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워피지 장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율과 직접적인 관련을 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TSV 공정 자체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은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TSV에 대한 충진 및 마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전도성 물질로 채워야 되죠. 아까 이제 솔더볼 같은 것들 채워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요런 이제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이제 증착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CMP 장비, 이제 평탄화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 그 방막 증착 장비들을 이제 우리가 CVD나 PD, PV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CVD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증착, 그리고 옆에 나오는 PVD는 이제 물리적 증착 방법인데요. 차이점 뭐냐면 CV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소와 원소 간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기체화된 상태에서 뿌리는 방법입니다. 자, 화학적인 뭐랄까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방막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CVD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PVD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증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겉을 그냥 덧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열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덧대는 방법을 PVD라고 하는데, 우리가 균일하게 덧댈 수 있는, 방막시킬 수 있는 방법은 CVD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PVD 장비보다는 CVD 장비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뭐 테스라든지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많은 방막 증착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증착 및 방막 공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고, 밑에 나오는 이제 CMP 장비는 우리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평탄화를 시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뭐 KC텍 같은 기업들이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고 그 KC텍이라는 기업은 또 삼성전자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업이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TC 본드 및 범프에 대한 역할들인데 우리가 이제 TC 본드라는 것은 붙이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판이 있으면 기판 위에 인터포저가 얇게 한 게 붙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이 붙는데 반도체 칩과 기판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TC 본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고요. 그 위에 압력으로 누르는 것을 펄스 히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부품이나 또는 소재마다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만 이제 칩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렬을 시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오차 없이 정렬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정렬을 제대로 시켜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최대한 이제 부피는 작게 만들고 HBM을 이렇게 딱 특화시키가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마이크로 범프를 녹여서 층간의 전기 연결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한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TC 본드 업체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물량을 조금 예전만큼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빠지는 움직임도 나타났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런 TSV 공정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론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TC 본드 장비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HBM 시장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코라는 기업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제 반도체 칩은 엄청나게 작거든요.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장비를 통해서 누르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누르는 압력을 가하는 부품을 상부 펄스 히터라고 합니다. 그 상부 펄스 히터는 TC 본드 업체와 같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외산 장비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이 바로 이 미코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공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 HBM 시장으로 들어올수록 더욱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빠르면 3분기, 늦어져도 4분기 안에는 실적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수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오염 관리 및 품질 확인 측정, 이 부분은 사실 이제 TSV 공정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공정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 그 웨이퍼 안에서도 이거를 이 웨이퍼 안에서 모든 반도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80%를 쓴다, 또는 30%를 쓴다, 20%를 쓴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을 만들고 나면 쓸 수 있는 수율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100개를 만들면 그중 80개를 쓴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만들면 그중에 40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수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율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최근에는 이런 시각 세정이라든지 또는 검사 측정에서 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더욱더 미세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세정 시각이라든지 검사 측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오염 관리 및 세척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한 톨이라도 반도체 위에 앉으면 그건 불량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최대한 뭔가에 대한 미세한 오염 물질 자체를 없애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학액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우리가 세정 장비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적혀있지만 이런 수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세정 장비, 세정에 대한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솔브렌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세정 재료를, 세정액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에 따른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뭐 PSK라든지 또는 이제 세메스 같은 기업들, 세메스 비상장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질 확인 및 측정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검사 측정 장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검사 및 측정을 하면서 여기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은 각 공정마다 확인을 해요. 반도체가 상당히 미세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마다 확인을 해서 불량을 미리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 측정 장비들이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측정 장비를 좀 보시면, 우선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가 상당히 미세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오차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파크 시스템즈가 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수평이 잡혀 있는지 아니 삐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워피지 장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패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버레이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 오버레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결함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불량이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기업이 바로 이 인텍플러스 또는 최근 뭐 넥스틴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검사 측정을 해서 최대한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수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기 나오는 이제 세정 장비라든지 또는 검사 측정 장비,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HBM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우리가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장비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업체들이나 부품업체들도 함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차피 업황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의 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늘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존재를 해도 결국에는 이런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 요거는 이제 HBF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D램이 있다면 그 D램을 쌓아 올린 개념을 우리가 HBM이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HBF라는 것은 낸드가 있으면 그 낸드를 쌓아 올리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맨 밑에 이제 기판이 깔려 있고 그 기판 위에 인터포저가 또 깔리는 거고요. 이것도 인터포저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반도체 칩이 붙으면서 HBF가 붙게 되는데 최근에 이것도 많이 쌓아 올려요. 우리가 이런 HBF가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량도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부족함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족함 자체를 같은 공간에서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아파트 형태를 띠면서
이런 낸드도 쌓아 올리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HB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신기술로 다시 한번 더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HBF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HBF 같은 경우에도 HBM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비하홀을 이런 식으로 뚫거든요. 이렇게 뚫는 공정도 앞서 이제 TSV 공정, 똑같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조금 지루하지만 계속 세정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 검사 장비, 측정 장비, TSV 공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던 이유도 이게 최근에 나오는 HBF 기술에서도 그 공정이 필수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주가적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HBF 관련된 기업들도 본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고, 그냥 그에 따른 장비 관련주를 본다면 앞서 봤던 TSV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 세정 장비에 해당하는 기업들, 식각 장비에 해당하는 기업들, 증착 장비에 해당하는 기업들, 방막 장비에 해당하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도 함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검사 장비와 측정 장비 이런 기업들까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오늘 저하고 반도체 확실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 한 번씩 다들 보셨는데 내가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 제가 오늘 요 그림 너무 중요하거든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전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나오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쉽게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 시장은 엔비디아가 90%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 네 가지 기업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엔비디아가 만든 걸 가지고 공장에서 수탁 생산해내는 기업이 TSMC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위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로 나뉘냐면 하나는 램으로 나뉩니다. 램. 또 한 가지는 낸드로 나뉩니다. 자, 램은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없어지는 메모리예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램이 여기에 해당한 그 이 램입니다. 자, 근데 낸드라는 것은 컴퓨터를 껐다 켜도 남아있는 메모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SSD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낸드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램, 하나는 낸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램은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하나가 DDR이고요, 하나가 HBM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DDR은 지금까지도 생산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HBM이 있잖아요. 이 HBM은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 있는 이 HBM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GPU 한 개당 HBM이 하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현재 공장을 모두 다 합쳐서 100이라고 놓으면 이 100이라는 게 있을 때 현재는 램을 70을 만들고 30을 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70을 가지고 60은 DDR4와 DDR5를 현재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0은 떼서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HBM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거죠. HBM은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HBM을 20으로 늘리면
20으로 늘리려면 DDR4와 DDR5에 대해서 가동하는 공장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줄이니까 DDR4나 DDR5에 대한 공급이 줄어버렸어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공급량이 줄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적이 동반되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DDR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HBM에 대한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DDR4나 DDR5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감소는 여전히 수요가 있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낸드를 줄이면 안 됩니까? 자, 이 낸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낸드는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장 장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 낸드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급량을 늘려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모리 반도체의 100이라는 공장을 150으로 늘리면 되는데 지금 당장 공장을 투자해서 짓더라도 이 공장들이 가동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1년에서 2년 동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공장이 가동되는 데까지에 대한 시간은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자,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흔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쉬지 않고 여기서 5,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애물을 넘고 흙탕물을 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시장은 하방하면서 그러고 상승하면서 급락하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5,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저 넘어갈 거라고 봐요. 10,000포인트 너무 먼 이야기 같죠? 그럼 5,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냥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던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 맨 처음에 하면 뭐 배웁니까? 실적은 결국 주가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배우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다 한번 해보셨고요. 우리가 미래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HBM, 그 HBF까지 공부하시면서 AI 관련된 기업들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짜 보셨습니다. 자, 요 내용 오늘 다 정리해 봤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내용들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강의 끝나고 온라인 강의 들어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역시 네. 뭐 강의 내용도 엄청 좋았고 알찼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상로 대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구성이 엄청납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 텐텐베거 전략 리포트를 발송해 네, 주십니다. 이게 뭔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종목까지 섹터 종목까지. 알차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주일에 네, 보내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식 원리교육 특강 VOD를 제공해 주신다는데 이게 무려 7강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강당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잠이 안 오시거나 네. 또는 출퇴근하실 때 짬짬이 시간을 내 가시면서 그렇게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으니까 즐거운 투자하시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랬어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송과 연계된 야간 라이브 방송을 네. 또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건데 이거는 매일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원래 궁금한 건 곧장곧장 해결을 그렇죠. 해야지 잘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AS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매주마다 방송 끝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일 아쉬웠던 시간 질의응답인데
네. 질의응답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그죠. 이 무료 선물 3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료라는 거고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무료는 어떻게? 일단 받고 본다. 무료는 무조건 받고 본다. 손해가 1도 없습니다. 1551-3496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바로 이상로 대표가 준비한 이 3종 패키지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알찬 내용 좋은 이 선물 꼭 공유해 보시고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수익으로 가는 수익률 1위 이상로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